자, 이제 5월 그 중순, 그러니까 5월 10 2일에 해당되는 수업을 위해서 지금 방송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최근에 깔아놓은 블랙보드에 있는 내용, PPT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 문서 자료도 있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복사를 해갖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작 부분에서 PPT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PPT는 이렇게 그려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제가 화면상으로 PPT를 보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먼저 그리스의 역사에 관련된 있는 앞부분 주로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할 텐데 요걸 하고 이제 우리가 문서 자료에 보면 고대 그리스를 요약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PPT를 먼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도거 번역본을 보면서 크게 어떻게 그리스를 소개하느냐 이걸 갖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그리스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해서 번호 2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익숙한 개념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세계 명작, 그리고 난 다음에 글작, 그래서 유익한 책이다 해서 많이 보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 쪽에서는 삼국지 같은 걸 많이 권유받고 있는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신들이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게 제우스 신이고, 옆에는 이제 그의 와이프가 나오고, 뒤에는 자식들이 나오면서 뭐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유럽의 전형적인 초기 문명에 관련돼 있는 이 그리스의 신화이기 때문에 독특한 특징이 다른 신화에는 잘 보이지 않는 여자를 신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보통 동양적 개념에서는 여자 신이 없지는 않은데 드물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의 특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 현세적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한. 현세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처럼 절대신 사상이라기보다는 현실에 아주 밀착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현세성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네. 그래서 우리 현실에 아주 가까운 것을 얘기해요. 현세적이다.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다는 거예요. 현실에, 세상에 가깝다. 그래서 신이 어떤 모습이냐면 절대적이라기보다는 신에 대한 묘사는 인간적이다. 인간의 어떤 속성을 신에게 집어넣었다. 그래서 신이 근엄하게 보인다기보다는 뭔가 좀 연약해 보이는 것이 강하다. 인간을 갖다가 형상화한 게 많습니다. 그런 느낌이 그리스 신화가 주는 인간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게 굉장히 인간들처럼 아주 사소한데 굉장히 연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신으로서의 어떤 근엄이랄까 이런 것들이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리스 신화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어디하고 구별이 되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믿던 이 여호와 신앙, 유대교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자, 이 정도로 얘기를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화를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것.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 너무 상식적으로 거의 다 아는 걸 한번 짚어보는 거죠. 자, 근데 파르테논 신전이 우리가 알다시피 있단 말입니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만신전이라 그래가지고 5만 가지 신들을 다 모셔놓은 것이다. 만신전이죠. 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확히 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다는 뜻이 만신전이.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판테온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만신전이다. 만신전. 자, 만신전. 신이 엄청나게 많다. 만신전이다.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죠. 판테온이 뭐냐? 판이 그리스어로 이제 아주 많은 걸 말하고, 테오가 신이죠, 그죠?
EN이 갖다 붙이면 법소형이 돼서 very many gods라는 말이죠. 그죠? 신이 아주 많다. 판테온. 그러니까 이 이제 달리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들어가는 문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 사이의 빈 공간을 통해서 마구 들어가서 마음대로 떠들고 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걸 보통 포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 포럼이 열린 무대, 열린 공간이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서 오늘날의 큰 모임을 특히 아무렇게나 모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모이는 이 학회나 아니면 큰 정치인들의 회합, 이걸 갖다 포럼이라고 얘기합니다. 물에 관련돼서는 물 포럼이고, 그죠?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에너지 포럼이고,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때 포럼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국제회의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원이 그리스의 어떤 저 신전을 만드는 개념에서 시작이 됐다. 이 파르테논 신전은 그래서 신들이 모여져 있고, 그리스에서도 이제 보면 이제 조금 고지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리스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죠. 수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중에 가장 최고라고 하면 보통 이걸 많이 꼽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 보물 1호는 동대문, 이런 것처럼 그러한 어떤 요소 깊은 문화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가치를 그리스 신화 그리고 그리스 역사에서는 파르테논이 차지하고 있다. 파르테논은 요즘 새롭게 연구가 많이 되는데 왜 만들었냐면은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그 전쟁에 관련되어 있는 자금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보관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그걸 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뱅크, 은행 같은 기능도 본의 아니게 했는데 이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전에 유럽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몇몇 나라들이 이제 국가 파산의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국가가 망하느냐 마느냐. 우리나라도 1997년도에 그게 왔는데 IMF 구제금융 시대가 왔는데 이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때쯤에 뭐라 그럽니까 경제 정책이 뭐라 그럽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진단반 농담반으로 유럽 의회에서 그리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까탈스러운 그 요구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도와주겠다. 조건부 어떤 지원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에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약간 그 장난일 수도 있고 진심일 수도 있는데 너희들 그렇게 돈 없으면 저 신전이라도 팔아서 미천으로 쓰라. 그러면 이 신전이 얼마나 비쌉니까? 측정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면은 뭐 강남에 있는 큰 고층 아파트 저건 비교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유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팔면 뭐 경제에 일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파르테논 신전은 그리스의 자존심이죠. 자, 그리스의 이 중요한 문화재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 역사하다 보면 마라톤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지명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은 스포츠인데 이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이 4번이죠. PPT에 아티카 반도가 튀어져 있는데 위쪽에는 마라톤이고 반대쪽 그 바닷가에는 아테네가 있습니다. 요 마라톤과 아테네를 우리 거리로 한번 재보면 42km 정도 나온다는 거죠. 마라톤에서 승전보를 갖다가 그리스 병사가 전해주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뛰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서 숨도 쉬지 않고 막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승전보를 전하고 숨이 차서 죽었다. 그 사람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거죠. 그 거리를 재가지고 42.195km를 그때부터 뛰면서 이 조국에 충성했던 승전보를 전해준 병사를 기념한다라고 해서 마라톤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올림픽의 종목에 새로 그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도 긴 유서를 갖다가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1896년도에 근대 올림픽이 다시 프랑스의 유명한 쿠베르탱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최되었을 때 초대 개최국이 당연히 올림픽의 발상국이었던 그리스, 그죠? 그리스에서 1896년도에 할 때 이제 이 종목이 전통을 이어서 시행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해마다 올림픽이 있으면 마지막 경기 폐회식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 열리는 공식 마지막 경기는
올림픽에서 가장 빛나는 경기가 바로 축구 결승전이 아니고 마라톤 대회죠. 마라톤에서 승리하는 자가 마지막으로 메달을 받고 폐회식을 하고 끝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송기정 선수 1936년 그때 우리나라 주권이 없었지만은 우승을 차지하고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그 유명한 황영조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하게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금메달을 차지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대의 올림픽에는 여러분도 얘기 들어봤겠지만은 그 조금 그 당시에는 그 대회 조직이 엉성해서 그 어떻게 되냐면은 그 개최국에서 우승자가 많이 나왔다. 왜냐하면은 그 감시하고 관찰하는 체제가 안 잡혀 있어서 경우에 따라 편법으로 우승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우승한 사람이 그 마라톤 개최하는 그 장소에 빵집 하던 그 빵집 제빵사가 그냥 얼떨결에 출전해갖고 정식 코스가 아니고 지름길로 달려가지고는 이제 우승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착이 돼서 정확히 관찰하죠. 정해놓은 코스를 다 도는지 안 도는지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마라톤이 그런 어떤 그 페르시아 전쟁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의 정신적인 지주는 호메로스입니다.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저술했던 그야말로 전설 속의 인물이고 실존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직까지 논란이 있습니다. 기원전 그 7세기, 8세기 정도로 추정하는 사람인데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그 전설의 얘기들을 갖다 계속 본인이 더 발전시키고 그 사람이 떠들고 이렇게 쭉 외우던 것을 후대에 글자로 만들어 갖고 이제 글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성문화됐는데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일리아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토리 온 트로이죠. 일리아드.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리스 연합군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본토로 귀향하는 얘기 스토리 온 그 오디세우스는 살아남았죠.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이 두 개가 양대산맥이 되어서 그리스의 정신 문명 사상을 갖다 대변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좀 수업 진행하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머라는 사람이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BC 그 페르시아 전쟁 직후에 맹활약을 했던 BC 5세기 사람이죠. 그죠? 이 사람은 그리스 근의 고전 철학의 쉽게 말해서 뭐랄까요? 사상적인 지주였고 이 영향을 받아서 후대에 좀 문서화한다든지 이론으로 정교하게 펼쳐낸 사람이 아시다시피 플라톤하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소크라테스 그러고 난 다음에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로 가는 그 계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공자 다음 맹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직접 저술을 많이 한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면 그 사람 제자들이 엮어서 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리스 철학. 이것이 오늘날 서구 철학의 근본 줄기가 되는 것이고 플라톤은 관념론에 굉장히 이바지해요. 이데아론을 갖다가 만들어내죠. 그죠?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면서 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로마 시대도 이러한 사상이 번져.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뉴 플라토닉 스쿨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유명한 3단 논법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이기도 했던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형이상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뭐 긴 얘기는 할 건 없습니다만 준법 정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많이 강조했는데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에게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는 뭐냐면요. 민주주의가 만능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이때부터 하게 되죠. 그죠? 왜냐면 그가 죽은 것도 그러한 어떤 중우 정치의 서글픈 사물이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죽었지만은 그가 남긴 교훈은 뭐냐면은 그 많은 사람이 다수결로 동의한다는 하나의 최소한의 방법이지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이 현명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계하는 건 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민들의 어떤 얄팍한 어떤 그 뭐랄까요? 의미 없는 집단적인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본인이 주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교훈이죠. 그래서 현대 정치 용어로 많이 나왔던 건 뭐냐면 이 포퓰리즘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건 이제 선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날은 2400년, 500년 지났지만 오늘날은 여전히 대마고구들이 굉장히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 보면 다 나타나죠. 그죠? 자기들 여러분들께서 분석하시면 압니다. 지금 뭐라고 자기들이 농객이라고 해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그런 양심 있는 사람들인가? 올바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있는 사람들인가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소크라테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거. 아크로폴리스는 이제 높은 지대 위에 있는 것인데 이게 사람들이 모여갖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데 정치적인 대화를 하던 그런 공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꼭대기에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도 이제 명칭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했는데 이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고 예전에 집회할 때 집결지로 많이 쓰였던 것이 바로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광장이고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광장을 어떻게 해요? 민주광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이제 교양관하고 뭡니까 학생 복지 시설 있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 정경대 쪽에가 예전에 집회를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광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중해를 끼고 이제 그리스의 문명이 발달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번의 PPT를 보게 되면 고대 그리스에 관련된 지도가 있는데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인들이 살았다고 여겨지는 이 바닷가 쪽들이다. 이 중에서 바로 그리스 본토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인트로덕션을 하고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갖고 있는 문서 자료로 들어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자료에서 고대 그리스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제일 먼저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그 시기 설정을 했는데 고대 그리스사를 뭐 한없이 많이도 설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배워볼 만한 자료를 갖고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냐 했을 때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323년. 이 323년이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까지다. 그 이후에는 뭐냐면 그 이후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그리스사라고만 하기에는 광범위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갖다가 유럽 더하기 주변 세계에 갖고 헬레니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적인 것이 그 주변부의 정복을 통해서 같이 들어가서 융합되어 버린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가지고 헬레니즘사는 또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갖고는 이제 일단은 먼저 올드 그릭을 한단 말입니다. 올드 그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헬레니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 구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래 갖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올드 그릭이 있고 확대된 그리스는 헬레니스틱 그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대 그리스라고 하면 올드란 말 써줘야 사람들이 이해하지 그걸 안 써줘 버리면은 이게 21세기 그리스인지 옛날 그리스인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통 시기 구분을 했을 때 피리오디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얼케이크 시대가 있고 클래시컬 시대가 있고 헬레니스틱할 시대가 있다면 그래서 한국에서 정착된 용어로는 상고기, 고전기, 헬레니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이제 문서 자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기를 보통 호모 시대 이후로부터 해갖고 페르시아 전쟁이 터질 때까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전쟁은 BC 490년에 터져서 478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올드 그릭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되냐면 상고기 되는데 그 이후에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는 게 전쟁 이후부터 눈에 띈단 말이에요. 그걸 또 구분해가지고 고전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클래시컬 타임이다. 클래식이 뭐냐면 클래식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고전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뭐 알고 좀 이해를 하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로 한번 써본다 이 말이에요. 한자로 쓰면 옛날 고자에다가 이 근본이랄까 토대가 된다고 할 때 전자를 쓴다. 보통 법전 이렇게 말하는데 이 고전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전. 그러니까 옛날 것 중에 본보기가 되는 것 이 말이거든요. 이게 고전.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번창하던 그 문화가 옛날 것 중에 본보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표현하면 클래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래스가 뭐냐? 그래서 클래식이라고 말을 하는데 옛날 것 중에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수준이 있는 걸 말하거든요. 수준이 있는 거. 뭐 우리가 말할 때 뭐 1반, 2반, 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일정한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수준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수준 있는 그 시대라고 하는 것이 고전기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볼만하고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의미를 해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이 용어가 살아 숨쉬는 수많은 나라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스페인어에 보면 엘 클라시코라고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엘 클라시코. 엘이 아마 이게 관사일 겁니다. 엘 클라시코. 이 스페인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고전이라는 말이죠. 명성부를 얘기하는데 보통 옛날부터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유지되는 볼거리가 뭐냐? 이게 뭐냐면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실력이 비슷한 명문 팀끼리 한판 붙는 것 이걸 얘기해요. 보통은 엘 클라시코가 그때 이제 쓰이는 어떤 일상 용어로 지금 의미가 확대됐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가 전반기 후반기 한 시즌에 한 번씩 홈앤 어웨이로 경기를 펼칠 때 이걸 우리가 보통 엘 클라시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런 엘 클라시코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축구만 하더라도 연고지가 같으면 또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경쟁의식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탈리아 축구는 밀라노에서 벌어지는 AC 밀란과 인터 밀란이 또 엘 클라시코가 되죠, 그죠? 굉장히 뛰어난 수준에 있는 팀이 박빙의 승부를 펼친다 그래서 우리가 엘 클라시코라고 부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옛날하고 요즘 좀 다른데 요새는 이제 뭐가 있냐면 맨체스터에 두 팀이 있는데 하나는 예전보다 좀 실력이 떨어져 버리고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는데 옛날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막강한 실력이 요새는 많이 떨어졌는데 이 두 팀도 이제 여기 넣어주거든요. 왜? 연고지가 같으니까 맨체스터를 연고지로 해갖고 이 맨시티가 있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다면 이것도 엘 클라시코가 되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 들어보면 아주 쉬운 거 옛날부터 명문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있고 끊임없이 비싼 실력으로서 경합을 벌이면서 전통을 쌓아와서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거 뭡니까? 고려대학교하고 연세대학교하고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 갖고 붙는 거 고연전, 연고전 이렇게 해갖고 붙는 게 바로 엘 클라시코죠. 엘 클라시코. 확실한 엘 클라시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외에도 뭐 엘 클라시코라 해가지고 만들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 같으면 이제 삼성하고 현대가 주로 농구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들이 또 붙는 걸 갖다 엘 클라시코라고 할 수가 있고 야구 같은 거를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미국의 그 뉴욕을 갖다가 본거지라는 두 축이 있어요. 하나는 전통의 뉴욕 양키스가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뉴욕 매츠 팀이 있어요. 이 두 팀이 붙게 되면 엘 클라시코가 돼버리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엘 클라시코도 있는데 중요한 건 옛날부터 존재하는 것 중에 이것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어서 오늘날에도 흠모해서 자꾸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고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확실해요. 이게 예나 지금의 고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적인 것 중에는 성경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불경도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유명한 사람들이 썼던 세월이 흘러도 읽어도 뭐 이렇게 가슴에 깊은 교훈을 준다.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마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썼다고 하는 그 명상록이랄까 그러한 다음에 성 어거스티누스가 썼다고 하는 고백록 뭐 이런 것들 뭐 엄청나게 많은 엘 클라시코가 고전이 될 만한 값어치 있는 것들 특히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서구 문명의 정신적인 원류라고 말할 수 있는 호모의 명작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거는 정말 고전의 고전이죠. 그 동양 철학 사상을 반영하는 맹자 공자의
그 사상을 담은 책들, 우리나라 정약용이 쓴 시작사상이랄까 이런 것이 고전 중에 고전이죠, 그죠? 자, 그리고 고전기라고 하는 게 이 페르시아 전쟁 이후로 해서 쭉 진행되다가 언제까지 The Coming of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알렉산더가 나타날 때까지 아니면 죽고 난 다음. 그래서 이때까지 한 2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문화가 엄청나게 번성을 하는 이런 시기예요. 마지막 그리스사는 좀 캐릭터가 다른 게 확대된 그리스사, 헬레니스틱 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넓혀놓은 그 영토에서 벌어지는 이후의 그리스사인데 언제까지 클레오파트라가 마지막 그리스 피를 물려받은 왕조의 혈통자로서 통치를 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벌을 당하고 이집트 역사가 문을 닫아버려요. 이게 마지막 남은 그리스의 줄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사의 고대가 끝나버립니다. 이게 기원전 30이나 31년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설정할 수 있는 피리오디제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런 속에서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치를 좀 보는데 지리적으로 볼게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지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1번을 한번 보세요. 11번을 보게 되면은 고대 그리스 지도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은 본토가 있단 말입니다. 본토. 그거는 주로 내륙도 있지만 상당수가 반도와 바다를 직접적. 그러고 난 다음에 섬으로 이루어져서 이미 복잡하다 이 말. 복잡한 것이 그리스의 이 모양인데 특히나 이 지중해 내에 여러 가지 많은 섬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맞물리면서 긴밀하게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은 인구 팽창과 식량 문제로 인해서 바다를 건너가서 오늘날 터키 땅이라고 하는 이 소아시아 해변에 정착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은 일부가 그리스 피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명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걸쳐서 번역본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막 그걸 많이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일단 생략하고 한 가지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거를 갖다 시간 나면 한번 참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학술지거든요. 여기 보면 서양 고대사 연구라고 하는 학회지가 있는데 여기에 2018년에 8월 달입니다. 집으로 치면 52집입니다. 52집. 여기에 실린 논문이 그리스 문명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보면 그 제목이 선 그리스인과 그리스인 두 차례에 걸친 도래. 페이지 수를 보게 되면 77페이지에서 그 여러 논문 중에 하나인데 106페이지까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뭐 찾아보고 싶은 사람 찾아보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데 이 그리스의 어떤 기원을 얘기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서양 고대사 연구에 그 77에서 106페이지를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2018년에 8월호가 되거든요. 예. 서양 고대사 연구입니다. 77에서 106페이지에 52집입니다. 52집인데 2018년 8월호 서양 고대사 연구. 자, 그럼 선그리스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인 원래 오기 전에 그 전에 살던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 그걸 갖다 앞서 있던 그리스인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중앙도서관에 이 종이본으로는 없을 터이고 거의 확실한데 여러분 검색해 보면 이게 온라인 서비스가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최근 연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면은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역사교육과에서 오랫동안 재직하시다 최근에 이제 정년 퇴임하신 송문현 교수께서 그 2년 전에 저술을 하신 이 그리스인들의 원류에 관한 연구인데요. 굉장히 우리나라에는 필요한 그런 접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몇 가지를 보는데 인도 유럽계 언어와 그리스인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온 거에 대한 고고학적인 증거 그리고 말과 전차 해갖고는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는 저희가 이거를 현장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서양 고대사에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시간도 모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만 할 텐데 그리스의 원류로는 이게 굉장히 적격이다.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고기 역사부터 좀 볼 터인데 이제 호머 이후로 그죠? 서서히 문헌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첫 번째 페이지에 상고기의 역사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인들은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적 생활 단위를 기초로 정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고등 문명을 개발했다. 시민에 의한 자치를 했고 그래서 이걸 갖다 어토너미라 얘기를 하는데요. 시민에 의한 자치다. 어토너미. 어토가 뭐냐면 그리스어에서 자동이란 말하는 거죠. 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지배 방식을 얘기하는데 스스로 다스리는 걸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치를 어토너미를 했다는 거죠. 어토너미. 어토너머스 하면은 자동적이고 자치적이다. 거죠. 이 자치를 했다. 나머지 그리스의 지역들은 귀족 지배를 했는데 이걸 갖다 오토크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뭐 1인 지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귀족 지배보다 1인 지배가 좋습니다. 제가 아리스토크라시하고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귀족 지배로 하지 마시고 1인 지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1인 지배. 자, 아리스토크라시하고 오토크라시는 다르니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아리스토크라시, 오토크라시라 그래서. 자, 아리스토크라시는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하기 때문에 귀족 지배라고 말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크라시, 귀족 지배라고. 오토크라시는 보통 군주정, 모노크라시나 1인 지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토크라시. 오토크라시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세월이 지나서 나온 거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힘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걸 하면서 거기서 뭔가 올바른 정치 체제를 찾아갔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귀족이 다스리다가 귀족 지배 갖고 성이 안 차죠. 왜냐하면 폐단이 자꾸 발견이 돼. 폐단이라는 건 달리 있는 게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합리적 통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힘으로 누르면서 피지민들을 갖다가 배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안티가 일어나게 되고 올바른 방식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또 참주지배라고 하는데 티라노스가 다스리는 걸 갖다가 우리가 참주지배다. 참주란 말 옛날부터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참주라고. 우리나라는 참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티란이 다스린다면 티라노스. 이게 참주거든요. 티라노스가. 요거는 우리가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티라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티라노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역사 용어 밖에서는 독재자라고 얘기해요. 독재자라고. 왜냐하면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독재자입니다. 말뜻 자체는 결코 네거티브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역사적 경험이 네거티브하게 만들었을 뿐. 왜냐하면 정권을 줬을 때 올바르게 잘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티라노스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그 모집단,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 그 인구들이 봤을 때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통치를 하라고 위임받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식의 사람을 어떻게 유력한 사람을 티라노스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다스려 보니까 통계를 내 보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왜? 독재권을 준 만큼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쫓겨나게 되고 다시 연구를 해서 좀 더 최상의 정치의 체제를 갖다가 찾아 나가려고 노력하는 긴 과정이 바로 그리스에서의 어떻게 됩니까? 정치 체제를 찾아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대략 750에서 450년경에 그리스적인 모형의 폴리스 공동체가 그리스 문명권에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러는 도중에 점점 어떻게 돼요? 강대해지면서
서부로 팽창하던 페르시아 세력하고 그리스 문명권이 이제 관심을 서로 가지면서 점점 긴장 관계를 형성하다가 퍽 부딪히는 게 이제 어떻게 돼요? 490년이 오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대략 이 터닝 포인트가 BC 500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강성해져서 점점 서쪽으로 밀려오던 페르시아하고 그리스가 부딪히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99년에 이러한 충돌이 소아시아 지역에 의해서 패권을 공고히 하려던 페르시아의 군사적 계획과 맞물리면서 양 진영은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나가게 된다. 자, 그러면 그리스를 이해하려면 뭐가 좀 이해가 돼야 되냐?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그 그리스의 공동체 개념. 이것이 바로 폴리스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폴리스는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경찰이 폴리스고, 여기는 도시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자가 약간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에서만 도시국가는 폴리스고, 영어는 폴리스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시티 스테이트라 이 말입니다. 시티 스테이트. 이건 뭐예요? 경찰이란 말이에요. 경찰. 그래서 위에 있는 거는 그리스어예요. 영어가 아니에요. 위에 있는 폴리스는 그리스어예요. 시티 스테이트 도시국가. 밑에 있는 폴리스는 영어입니다. 이거는 경찰.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폴리스가 이제 나타나는 게 기원전 800년, 600년 사이에 이 모양을 드러내는데 새로운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로도 볼 수가 있죠. 왜? 그리스는 대부분이 서로 이렇게 결속하기 힘든 자연환경을 갖고 있다. 왜?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환경이 가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섬이면 다음 섬까지 가는 데까지 어떻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섬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여지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일 도시 두 축의 공동체라서 그 지역 내에 중심지가 곧 수도의 기능을 하면서 그 주민들은 뭘 가진다? 당연히 이 citizenship, Bucharest.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게 된다. 시민권을 가지면서 이 폴리스 자체가 국가 기능을 해버리는 거죠. 정치적 기능하고 경제적 기능하고 쭉쭉쭉 다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한된 폴리스의 규모로 인해서 시민들이 이 국가의 일을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너무 크면은 직접 민주주의를 하기가 힘든데 이게 적당하게 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가 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게 그리스의 공동체적인 특수성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민주주의가 하기 힘든 게 뭐냐면 그 광활한 영토에 인구가 무지 많은데 이미 그 기원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1억 가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어떻게 1억 명의 말을 다 들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편하려면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잘 그 통합해낼 수 있는 국가 권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통치권에다가 많은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렇게 인구가 많은 미국 같은 나라 3억이 넘는다 그러는데 여기 대놓고 일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서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 민의를 많이 반영하는 식으로 정치를 펼치면은 국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효율이 없겠죠.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를 강력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가 일부 그리스 지역에는 가능했는데 가령 그 아테네랄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곳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릇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전기의 이제 역사에 들어가서 먼저 폴리스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이코스가 있고 게노스가 있고 프라타가 있고 부족이 있다. 자, 오이코스 얘기는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어떤 그 전개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이코스가 있다는 거죠. 이 오이코스가 뭐가 된다고요? 게노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프라타가 되고 이게 나중에 부족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폴리스로 또 넘어가게 되고 이 과정인데 오이코스라고 하는 거는 가정은 가정인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이런 가정이 아니라 어떤 가정이냐면은 그 몇 대에 걸친 식구들이 있고 그 식구들과 연관된 혈육들과 동거인들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을 뒷받침하는 적지 않은 많은 수의 하인들을 다 합쳤을 때 하나의 거대한 가족 경제 단위, 이것을 갖다가 오이코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거는 좀 더 확대된 큰 가족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이 몇 집이 결집이 돼. 멸집이 될지 백집이 될지 하면 뭐가 돼요? 말 공동체가 하나 나오겠죠. 그죠? 이걸 뭐라 해요? 이걸 갖다 게노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혈육으로 치면 다 연결이 돼 있고. 자, 이게 좀 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더 있으면은 거대한 또 공동체를 형성. 이걸 갖다 프라트라고 얘기하죠. 뭐 우리가 말 그대로 뭐냐 형제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또 여러 개가 있으면 결국 그게 큰 부족을 이룬다. 그죠? 큰 부족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게 결국 시티 스테이트, 폴리스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진도를 나가겠습니다.